네, 이 시각 K스타 나와주신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경제연구소의 강준영 멘토 그리고 베스트인베스트의 이상로 멘토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늘 파월 얘기해야겠죠. 네. 미국 증시가 좀 많이 내린 데에 비하면 아까 제가 우리 증시는 낙폭을 많이 만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분 전문가는 지금 낙폭 만회하는 이유를 어디서 찾고 계시는지 얘기를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강준영 멘토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예, 지금 제목이 파월 쇼크의 산타랠리 물 건너가나 뭐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은데 물 건너가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말까지 조금 좋을 걸로 네, 보십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네. 그 요인 자체는 방금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엔화가 이제 약세 가는 부분을 일본에서 더 이상 용인을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양쪽 안은 계속 한다라고 얘기는 하면서 어떻게 이제 엔화를 이제 방어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미국 국채를 지금 좀 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국채를 팔면은 미국의 국채를 판 거니까 달러를 이제 입수를 하게 되고 그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면서 엔화를 강세로 만드는 이 얘기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시중의 달러가 다시금 조금 풀린다라는 얘기가 일단 될 수가 있고요. 이 얘기는 돌려서 얘기를 하면 달러 인덱스 자체가 조금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일단 높기 때문에 우리의 환율 자체도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인다면 지금보다 더 약세로 가기보다는 현 상태 아니면은 조금 이제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FOMC에서 이제 피벗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지금 좀 보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매파적인 어떤 발언들로 인해서 시장이 좀 많이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하고 중국 간의 어떤 이제 정책 대결이라든지 하는 이 대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방송할 때 우리 앵커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후강통에서도 지금 자금이 좀 유출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는 기관 자금, 그러니까 RQP라든지 QP 자금 자체도 조금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이고 있고요. 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을 해볼 부분이 최근에 이제 미국의 텍사스 교원연금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도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 중국 비중을 낮추고 한국 쪽으로 자금을 이동을 시키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 우리가 MSCI 지수에서도 지금 보면 중국 비중을 낮추고 한국 비중을 늘리려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진핑 3기 그 얘기가 일단 나오면서 공산당 선언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기록물을 보게 되면은 일단 막스 레닌주의 부분에 대해 막스주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중국의 경기 성장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MSCI 지수 안에 중국 비중이 25%가 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25%의 비중을 그대로 놔둘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물음표를 하나 던지고 싶고 이러한 부분이 일단 중국의 25% 되는 비중 자체가 줄어들면 한국으로의 비중이 그래도 100% 다 넘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이 들어올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달러 인덱스가 일단은 강세 보일 요인 자체가 좀 예전보다는 좀 약해졌다라는 부분과 두 번째로는 MSCI 지수 안에서의 중국에서의 한국으로의 자금 이동이 일어난다면 네네.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이 나타난다면 시장은 경기 상황은 좋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수급으로 충분히 받침이 될 수 있는 시장이 나올 수가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산타랠리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시장 안에서는 전부 다 지금 시장 안에서는 FOMC 회의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수급의 이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는 더 강한 효과를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그번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산타랠리니까 연말까지 시장이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신다면 코스피 지수의 레벨을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는지, 그다음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700도 못 넘고 있는 상황인데 어디까지 목표를 좀 둬도 될까요? 사실 이제 코스피 시장이 좀 이제 더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도 네.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 시장이 일단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좀 관심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에게는 좀 멀어져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일단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코스피 시장의 강세 부분은 완전히 뭐 그 상승장으로의 전환 자체를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네. 2,450이라든지 2,5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봐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400에서 2,500 2,5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조금 긍정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거는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볼 수 있겠죠. 말씀하신 걸로 보면 차이나런이라고 불리는 차이나 쪽에서 빠져나온 중국에서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 일명 대기업들로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셨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일본의 엔화가 좀 방향을 바꿀 가능성,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를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 반대로 보면 달러는 상대적으로 약세거든요. 그러면 원화 대비도 달러는 약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외국인의 이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적어지고 국내 시장이 좀 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해 주셨어요. 이상로 멘토는 네. 오늘 시장이 그래도 하락하던 거 이렇게 만회하는 이유를 어디서 찾으세요? 뭐 단기적인 반등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네네. 일단은 11월 2일 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이미 선반영이 된 부분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럼 다만 이제 우리가 11월 달에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11월 달 시장이 전강 후 약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미국의 선거를 지금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급락세는 연출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11월 10일 날 미국의 CPI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네네. 지금 현재 예상치가 8.1%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8.1%보다 조금 낮은 7자까지 넣을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항상 보면 이제 유가와 가장 연관되게 발표가 되는 것이 바로 미국의 CPI 지수인데 전월보다는 이제 전전월에 대한 유가에 대한 움직임이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9월 달에 대한 유가에 대한 흐름을 본다면 9월 달 유가는 꾸준하게 하락을 하는 양상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오히려 9월 달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보더라도 우리가 이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8% 밑으로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움직임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네.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상황에서 12월 달에도 과연 그런 움직임들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이후로 유가 자체는 빠지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또다시 한 번 더 사우디에 대한 공격 발언들도 이어가는 물론 사실무근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란과 사우디에 대한 다툼에서 유가 자체는 다시 한 번 더 급격한 변화를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네네. 그런 과정들을 본다면 12월 달에는 또다시 한 번 더 위기론이 대두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그래서 현재 11월 달에 대한 반등 자체는 미국의 선거를 앞두고 일정 부분 기대감과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나타나는데 네. 현재에 대한 상승 자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방 자체가 2,350포인트가 상당한 저항 구간인데요. 돌파가 되더라도 2,420포인트를 넘어서는 것은 쉽지 않을 부분이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그때는 2,150포인트 전 저점까지는 내려가되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깨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환율이 만약 또다시 한 1,450원대를 돌파를 한다면 그때는 지금까지에 대한 전략 말고 새로운 전략을 좀 더 짜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이 워낙 약세 구간에서 지수에 대한 움직임이었는데 네네. 우리가 이제 과거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항상 워낙 약세 기조가 강하게 나타났을 때 1,400원대 이상으로 움직였을 때 지수는 대체적인 하락세를 지금까지 보여왔습니다.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이제 계약 가격과 원화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지났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죠. 그래서 현재는 속도에 대한 문제지 완만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국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아직까지도 상승 고점을 갱신하면서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왜 이런 괴리가 발생하냐 하면 결국에는 이제 계약 가격, 우리가 실질적인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가격은 이미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우리는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에서 변동된 가격, 원화 가격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런 원화 가격에 대한 딜레이가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물가 상승률에 대한 고점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위험도가 네.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수입 물가, 수출 물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재 이 1,200원 밴드부터는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현재는 1,450원 밴드, 1,420원 밴드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적자 기조가 4분기에 우리가 이제 무역에 대한 성수기가 나타나더라도 이는 적자 구조를 쉽게 탈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한된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 시장도 보면 2차 전지 쪽에 대한 흐름이 수급이 집중되거든요. 만약에 정말 시장이 좋았다면 다른 순환매가 좀 붙을 수 있지만 시장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계속 2차 전지 쪽에 대한 자전거래 형태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예상하면서 당분간 2차 전지 쪽에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제한적인 상승에 이상로 멘토께서는 무게를 더 실어주셨어요. 다양한 변수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할지를 좀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시장을 좀 억누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강주영 멘토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사실 이제 유가는 뭐 시장 안에서 이걸 호재라고 생각을 네.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중국에서 얘기가 나온 게 내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제로 코로나보다는 좀 이제 봉쇄를 풀어주는 쪽으로 일단 얘기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최근에 이제 홍콩 시장이라든지 어제 미국 중국 시장도 조금 급등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최근 에너지 가격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 네.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에너지 가격 하락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이 아닌가.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 수요가 제로 코로나 때문에 원유라든지 하는 부분의 수요가 좀 많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차라리 방금 얘기가 나왔던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국이 3월부터 시작해서 시장을 다시 풀어준다라고 하는 부분은 유가의 수요 자체를 다시금 좀 자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좀 강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아까 이제 이상로 우리 멘토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자료를 보면 우리 수출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죠. 네네. 안 좋아지고 있는 가장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원래 이제 원자재를 중국에다가 이제 수출하면 중국이 원래 중간재를 이제 조립을 해서 해외로 이제 수출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제로 코로나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첫 번째는 중국 수출이 좀 줄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은 우리 수출이 좀 줄게 된 원인이 되고 두 번째는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져가던 부품 자체를 자체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출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최근 들어서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중국 규제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이 얘기 자체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예전에 중국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던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던 다른 부품주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IT 부품주들을 차라리 지표를 보지 마시고 IT 부품에 관련돼서도 계속 관심을 여러분들이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시장을 긍정적으로 저는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인데 제한적인 긍정적, 그다음에 여기는 조금 더 강한 긍정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요. 연말까지는 어쨌든 시장이 크게 하락하지 않고 지금 잘 버텨주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근데 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이렇게 두 분의 견해가 다르듯이 우리 투자자분들도 다 다른 생각이실 거예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논리적인 구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을 보는 눈이 있고 그걸로 해서 자신이 판단해서 이제 자신의 전략을 짜는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일 저희가 네옴시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시장에서 일단 반응이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상으로 사우디 쪽 장관하고 우리나라 장관하고 뭐 회의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제 뭐 그쪽으로 뭐 방문단도 갔다고 하고요. 관련된 얘기를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상로 멘토부터 먼저 얘기할까요? 네옴시티 쪽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사실 이제 우리가 빈살만이 분명히 이제 1년간의 스케줄이 있을 거고 상당히 바쁜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가 언론에 대한 뉴스만을 보면 빈살만이 상당히 한가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일정이 바뀌거든요. 네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너무 일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사실 뭐 1년간의 스케줄이 있는 사람일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안에 대한 부분 자체도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만약에 방안을 한다면 그런 일정이 이미 어느 정도 정해졌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그 말인즉슨 저는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기대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일종의 시장에서의 하나의 테마적인 부분 자체로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은 만약에 사우디와에 대한 이런 네옴시티 관련이라든지 시너지가 나타난다면 결국 에너지 쪽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에너지 쪽 관련 부분에서 이 수소 관련된 부분 자체는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짚어봤지만 결국 가격적인 메리트가 가장 크게 와닿는 거고 우리가 수소적인 기술적인 부분을 본다면 국내 기업들이 세계 인류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수소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순환매적인 부분, 제한되는 순환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대. 우리가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엄청난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까지 해석하는 것은 저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소 얘기가 나올 때 저도 사실 의문 든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석유도 나는 나라고 네. 만약에 친환경으로 간다 그러면 열이 뜨거우니까 태양광 하면 되지 왜 수소를 생각하나라는 생각도 잠깐 했거든요. 네. 혹시 강준영 멘토는 이와 관련돼서 아시는 게 좀 있으세요? 모래 폭풍이 오면은 네. 태양광이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모래의 입자 자체가 태양광 위를 덮기 시작을 하면 네. 이제 발전 용량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제 저는 사우디 얘기를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수소 관련된 부분은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단지 이제 오늘 경우에도 이제 두산 퓨어셀이라든지 연료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은 일단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 말고 다른 쪽으로 조금 시각을 돌리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사우디가 수소를 하는 부분에서 세계적인 이슈가 되는 가장 주된 이유 자체는 수소를 이렇게 많이 생산을 해서 이렇게 많이 저장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건데 그러면은 만약에 수소로 해서 친환경으로 간다 그러면 첫 번째 필요한 부분은 수소를 분해할 때의 청정 에너지가 태양광이 될 것인가 풍력이 될 것인가 수력이 될 것인가 조력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진짜 SMR이라든지 원자력이 될 것인가 네.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일단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만들어진 수소를 그러면 어떻게 저장을 할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소의 경우에는 가장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LNG라든지 이런 데보다도 고밀도로 압축을 하면은 수소가 다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가 일단 있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려보자면 고밀도가 아니면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작은 공간에다가 수소를 막 밀어 넣어야 되니까 고압의 수소가 필요한데 일반적인 수소 저장 장치는 LNG 저장 장치로도 충분히 저장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LNG 관련된 하인텍, 동성 하인텍이라든지 하는 종목군들 네네. 그런 종목군들도 일단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만들어진 수소를 그러면 어떻게 이동을 할 거냐, 차로 이동을 할 거냐, 배관으로 이동을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배관으로 이동을 하겠죠. 얼마 전에 우리 우리 LNG 가스관에다가 수소를 이동을 했을 때 수소 이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고밀도가 아닌 경우에는 수소 이동이 가능한데 단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밸브 쪽은 이건 손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도 피팅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세였고 오늘도 차라리 여러분들이 두산 퓨어셀이라든지 하는 퓨어셀 관련된 종목보다는 네. 피팅이라든지 아니면 관광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두시는 게 저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로 멘토께서는 만약에 우리가 수소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관심주가 어떤 걸로 포커스가 맞춰 계세요?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우리가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두산그룹을 먼저 봐야 되겠죠. 네네. 가장 큰 기업들이 부분이고 수소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 것이 수소 관련에 대한 이런 직접적인 수소 생산 기술적인 부분 자체를 꾸준하게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도 우리가 효성그룹을 좀 봐야 됩니다. 네. 이 효성그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2차 전지 쪽에 대한 매기세보다는 보면 이제 수소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무게추를 두고 있는 부분이었고 우리가 수소 관련해서 2021년도에 50조 투자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중에 한 기업이 바로 효성그룹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효성그룹 안에서 효성화학이라든지 또는 효성이라든지 지금의 효성첨단소재 같은 기업들은 그전부터 지금 이런 수소 관련된 부분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꾸준하게 본인들이 원스텝 과정들을 할 수 있게끔 유치를 해왔고 지금까지 개발해오고 있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수소 관련된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된다면 우리가 두산그룹은 미리 대부분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 효성그룹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직 저평가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네네. 정 고를 게 없으시면 효성그룹주 지주사를 고르셔도 저는 충분히 수소 관련된 부분에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대장주 위주, 그러니까 두산그룹주, 두산에너빌리티가 1번이겠죠. 그걸 좀 네. 보시고 그 외에는 효성주를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효성 쪽이 수소와 관련된 회사들이 있으니까 지금 시장에서 많이 안 볼 때 좀 봐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자동차와 관련된 반도체에 좀 집중을 하겠다. 이거는 이전에 쇼티지 났던 자동차 반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메모리 쪽 반도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자동차는 자율주행으로 가고 어차피 거의 로봇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숫자라든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지겠죠. 이제 그걸 타겟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꼭 삼성전자가 아니라도 관련된 기업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강준영 멘토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삼성전자입니다. 네. 일단 우리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주식 아마 역사 관련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튤립 뭐 관련돼서 뭐 이렇게 투기라든지 하는 부분도 보셨을 건데 결국 튤립도 남은 것은 이제 우량주는 남았거든요. 우량 튤립들은 남았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주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여기에 일단 모멘텀을 가진다면 당연히 삼성전자 쪽으로 보시는 것도 일단은 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앞서서 말씀을 하실 때 그 MCU 관련된 칩 예전에 이제 쇼티지 났던 부분 그것도 저는 사실 삼성전자가 좀 모멘텀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다시피 MCU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기술력이 많이 필요한 그러한 반도체 부분은 아니죠. 근데 시장 안에서 다른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은 MCU가 전부 다 쇼티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만 쇼티지가 안 났죠. 네. 왜냐하면 보통 자동차에서는 MCU가 한 200개 정도 일단 들어갔는데 50개에서 200개 정도 들어가는데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체 설계로 인해서 5개 정도 일단 들어가다 보니까 쇼티지가 안 났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현대차에서도 우리도 반도체 하겠다 이런 얘기가 일단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때 처음 관심을 가졌던 게 현대 자동차에서 반도체를 설계를 하면 그러면 누가 생산하는 게 가장 쉬울까라고 생각을 해서 DB 하이텍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 설계부터 시작해서 생산까지 다 같이 할 수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있고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서 아직 고객사를 완전히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이쪽에서도 삼성전자가 지금 메모리 쪽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비메모리 쪽도 충분히 관심이 가능하다 이렇게 네네.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메모리 소위 말해서 서버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얼어붙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열리기 시작을 하면 이 자율주행 부분의 데이터도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대자동차가 2023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로봇카를 지금 만들겠다라는 부분도 현대차도 지금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가 됐던 아마존만큼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일단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봐주셔도 전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앞서 이제 테슬라가 MCU를 다 통합해서 한 4개로 만들었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5개. 예. 예. 실제로 자동차 회사들이 MCU가 뭐 사람으로 치면 뭐 손가락 조종하는 반도체 하나, 뭐 팔 조종하는 거, 머리, 눈 뭐 각각 다 있었거든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자동화 라인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으면 자동화 단계가 많아지죠. 그래서 이걸 5단계로 축소를 하고 이쪽 몸 한 통, 이쪽 몸 한 통 이렇게 해서 뭐 5개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그렇게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상로 멘토께서는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시장, 특히 자동차를 바라보고 있는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에도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그 세부 실적을 보시면 지금 현재 따로 떨어져 있는 부분 자체가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이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부분이 가전 부분에 속해 있는 디스플레이 부분이 있고 한 가지는 이제 계열사로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디스플레이 부분이 또 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서 꾸준하게 실적에 대한 감소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오히려 또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오히려 이번에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앞으로 미래 전략은 뚜렷하게 보인다는 거죠. 이 디스플레이 분야를 따로 이렇게 세워놓는 것은 결국 차량용에 대한 전장 부품에 대한 좀 더 확장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삼성전자의 미래 비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봤고 네. 마찬가지로 이제 메모리 쪽에 대한 부분에서도 결국 현재 과정에서 우리가 이미 치킨 게임이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면 상위 3개 업체가 지금 약 70% 이상에 대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메모리 분야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 자체의 수요가 확장되었을 때는 그에 대한 열매는 결국 삼성전자가 상당 부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런 전장에 대한 부분에서도 상당한 드라이브를 내년에도 걸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뭐 그에 따른 관련주를 볼 바에는 네. 뭐 앞서 이 강준영 멘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냥 지금 삼성전자를 현재 보는 게 낫겠다.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를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럼 믿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종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쪽에 그러니까 자동차나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 긍정적으로 두 분 다 보신다는 거고 그러면 이게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느냐가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제일 이슈죠.
6만 원 갔다가 찍고 다시 또 5만 원대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연말까지 좀 좋게 보신다고 했으니까 강준영 멘토께서는 꽤 삼성전자 더 좋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7만 전자는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네. 6만 원 중반까지는 충분히 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해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외국인 수급이 좀 많이 수상하다. 사실 이제 우리 시장이 코로나 터졌을 때 그를 제외하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은 주가가 오르고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가면 주가가 빠지고 이걸 계속 반복을 했었습니다. 한 번의 예외가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 동학개미 분들이 굉장히 네. 좀 매수를 하시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삼성전자도 비슷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어요. 외국인들을 매수하면 주가가 좀 강하게 오르고 외국인들을 매도하면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 이제 10월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 수급이 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만은 네. 하나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 지금 공산당 저는 이번 시진핑 3기 집권이 시사하는 바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일단 얘기 나왔던 부분도 대만을 어떻게 보면 뭐 좀 무력화해서 뭐 어떤 얘기들도 일단 나왔는데 사실 이제 그 대만의 어떤 TSMC를 대체할 수 있는 회사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2027년도가 이번 시진핑 3기의 이제 만기인데요. 이때 뭐 어떤 식의 일이 발생할지 발생하지 않을지는 모릅니다만은 이게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는데 계속해서 대만 업체, 대만의 TSMC에만 목을 메고 있는 건 사실 조금 어렵고 그럼 미국에다 공장 지으면은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첫 공장 지으면은 이제 수요일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네. 구두를 새로 사면 뒤축이 까지는 거하고 비슷하게 수요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많은 회사들이 예전에 TSMC의 고객들이 100% 삼성전자로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준비 자체는 만들어 줄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전에 삼성전자가 막 이렇게 6만 전자에서 거의 9만 전자, 막 10만 전자를 바라보던 그 시점이 왜 올랐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때 지금은 이재용 회장님께서 네.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를 굉장히 키우겠다,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그렇게 많이 수요일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고객사라든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다시금 지금 한 6만 전자 언저리까지 내려와 있는데 네. 다시 한 번 더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확장성이 확인이 된다면 전 충분히 이전의 주가까지도 한번 타지는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 한 3개월 내로는 한 6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이슈도 얘기해야 돼서 네. 이상로 멘토 의견은 여기서 그냥 제가 안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자동차 이슈긴 합니다. 현대차하고 롯데하고 전기차 이제 충전과 관련된 사업에 같이 나선다는 얘기가 오늘 나왔죠.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상로 멘토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지금 아까 막 말하려고 엄청 네,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네. 다음에 제가 뭐 유튜브상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고, 자 일단 전기차에 대한 부분 자체, 지금 현재는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상당 부분 매기세가 쏠려 있다가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충전소 관련된 인프라 확장 관련된 부분에서 일부 순환매 양상이 좀 돌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시야를 조금 넓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충전소에 대한 인프라 구축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이미 선반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중국 말고 우리끼리 하자라는 것이 바로 미국의 입장이었고 미국, 유럽, 한국이 이어지는 이런 전기차 동맹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기반에서 지금 현재 롯데와 현대차에 대한 전기차 동맹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미국 내 인프라가 확장되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저는 좀 더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충전소 관련주도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종목군들이 있어요. 네네. 하지만 그중에서도 이제 선별적 접근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미국에 대한 수출 물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먼저 보시자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미국 내에서에 대한 IRA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공장 증설을 다 완료하기 위해서 2024년에 대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 자체에 대한 동업화,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분담을 할 수 있는 기업을 롯데로 컨택했기 때문에 저 롯데그룹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롯데케미칼을 좀 또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드리고 롯데케미칼에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롯데건설에 대한 부분에서 6.38% 3개월 단기로 지금 현재 차입금을 빌려주는 그런 행위가 발생했었는데 그 리스크만 아니라면 충분히 롯데케미칼이 롯데그룹 내에서도 이런 전기차 동맹에 네네. 대한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이 롯데건설의 대주주죠. 그렇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혹시 모를 롯데건설의 위험성까지 우리가 좀 고려해서 롯데케미칼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준영 멘토는 이 이슈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제가 테슬라를 타는데요. 일단 테슬라 타면서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 테슬라 전용 충전 플랫폼을 사용을 하면 충전 정말 빠릅니다. 심지어는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도시로 다시 내려와서 충전하고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마 이제 현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차 플랫폼이 우리 국내에 좀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일단은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롯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롯데마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충전 인프라를 깔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게 국내 이슈로는 크게 뭐 의미 자체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상로 멘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쪽의 전기차 충전 관련돼서 나갈 수 있는 기업들, 왜냐하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기업보다 조금 못합니다. 중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중국 배제하자 이렇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미국 쪽 수출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이 안 돼서 못하는 거겠습니까? 워낙 싸게 중국이 치고 나갔으니까 시장을 점유하는 거예요. 기술도 좋습니다. 기술도 좋습니다. 예. 뭐 따라가겠죠.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를 좀 보자 그렇죠? 그러셨으니까 예. 중국 배제하자 그랬으니까요. 뭐 그렇죠. 한번 믿어보도록 하죠. 두 분과 오늘 이슈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관심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가져오신 관심 종목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준영 멘토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가져오셨네요. 에너지 복합 기업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 앞서 수소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고요. 이상로 멘토는 사마알미늄 가져오셨습니다. 2차 전지 양극박 사업의 성장을 기대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강준영 멘토부터 먼저 얘기 듣겠습니다. 예, 두산에너빌리티라고 하면은 일단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전 정부에서 원전 부분을 폐기 얘기가 나왔고 그러한 부분으로 주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회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풍력 터빈 관련된 종목, 그리고 이제 복합 LNG를 태워서 우리가 이제 발전을 하는 복합화력발전소의 가스터빈 관련된 종목, 그리고 요즘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수소터빈 그리고 SMR 부분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전에 관련된 호재는 이제 예전에는 회사 전체에 그냥 호재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회사 일부에 대한 호재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얘기가 나왔던 부분도 지금 보면 풍력 관련돼서 덴마크와 풍력 관련된 이제 협업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 두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네. 일단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식에서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턴어라운드가 가장 큰 모멘텀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세계 경기가 좀 침체로 가고 있고 좀 안 좋은 모습이 보입니다만은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전에 계속한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져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의 주가에서는 여러분들 충분히 관심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손절가 12,450원, 목표 가격 한 2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2,450원 제시하셨습니다. 이상로 멘토 가져오신 네. 기업이 뭐였죠? 저 사마알미늄입니다. 사마알미늄. 네. 네. 우리가 이제 최근에 그 소재 관련해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리튬이죠. 근데 리튬 다음으로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저는 알루미늄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흔히들 이제 NCA, NCMA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구분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여기서 NCA가 NCMA는 양극재를 이제 분류하는 기준이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이제 기반이 바로 이제 리튬이라는 기반이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첨가제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알루미늄 관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튬 관련주가 가는 것은 이제 주연급이기 때문에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대신에 이제 이런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알루미늄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수출에 대한 물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거든요. 네네. 이 러시아에 대한 부분에서 미국의 강력한 제재 이야기가 다시 한 번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관련된 가격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높게 좀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사마알루미늄이 갑작스럽게 양극박 사업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10년 전부터 꾸준히 양극박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최근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언론을 통해 일부 재료가 노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또 이런 알루미늄 양극박 사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이 포스코, 엠텍 같은 기업들이 있죠. 하지만 이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기업이 이런 사마알루미늄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알루미늄 관련된 이슈가 된다면, 그리고 이런
국산화 소재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는 3알미늄이 충분히 신고가 가능성도 높게 판단할 수 있지 않나 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는 목표가는 3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8,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일단 그 네. 자리가 현재 신고가 자리입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오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강준영 멘토 그리고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